이곳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CNN 국제부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사인 앤더슨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지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요한 임무인가? 혹시 독일 경제 정상 회담을 취재하러 가게 되는 걸까? 몇 주 동안 준비했던 건데.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그는 책상 위로 보고서를 밀어 넣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또 다른 케이팝 열풍인가? 앤더슨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어.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야. 비즈니스, 교통,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모든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통망, 당일 배송, 실시간 디지털 시스템.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세상 같았어요. 이거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어느 나라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이 있긴 하죠. 하지만 국가 전체가 이런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앤더슨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걸 내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지. 서울로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봐. 경험하고 조사하고 보고해. 과연 이게 신화인지 아니면 한국이 진짜 미래를 살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제가 계획했던 임무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뉴스는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임무였어요. 보고서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서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울로 향하는 14시간짜리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제 옆자리에는 카메라맨인 안토니오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료를 뒤적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팔을 쭉 뻗으며 말했어요. 미래를 볼 준비 됐어? 저는 눈을 굴렸어요. 아직도 다 과장이라고 생각해. 진짜? 한국 기술 엄청나다던데. 기사들도 봤잖아. AI가 운영하는 가게, 초고속 인터넷, 정확히 1초도 틀리지 않는 지하철. 진짜 미래에 사는 나라일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마케팅을 잘하는 거겠지. 안토니오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지. 저는 좌석에 기대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쟁터, 자연재해 현장, 정치적 반란의 중심에서 취재해 본 적은 많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한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감으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은 원래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긴 줄, 느린 입국 심사, 질질 끄는 발걸음들. 그런데 여긴? 마치 제가 움직이는 보도 위에 서 있고 주변 사람들은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승객들은 끊김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전자 키오스크가 몇 초 만에 여권을 스캔했고 공항 직원들은 거침없이 움직이며 여행객들을 안내했어요. 모든 것이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어요. 15분 안토니오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입국 심사까지 다 마치는데 걸린 시간. 15분. 우리나라였다면 1시간은 좋게 걸렸을걸?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꽤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미리 예약한 택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님은 나이가 지긋한 박 씨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는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로 물었어요. 안토니오가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박 기사님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3가지 경로가 떠올랐어요.
지금 강남 쪽이 막히네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회하면 25분, 그냥 가면 40분 걸립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똑똑하네요. 안토니오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내가 뭘 했어? 택시는 신호에 거의 걸리지 않고 매끄럽게 도로를 달렸어요. 모든 회전과 차선 변경이 계산된 듯 정확했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솟아 있었고 네온 사인이 저녁 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은 실시간 주식 시장 소식, 속보, 심지어 다음 지하철 도착 시간까지 표시하고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빠르게 걸어갔어요. 식당들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종업원들은 몇 분 만에 음식을 내왔어요. 배달 기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쉴 새 없이 지나갔고 깔끔하게 정리된 상자들이 그들 뒤에 가득 실려 있었어요. 도시에 흐르는 긴장감과 속도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이곳은 살아있어, 안토니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속도가 빠른 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걸까요?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로 일찍 눈을 떴어요. 호텔 창밖을 바라보니 이미 도시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은 반짝이고 차들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거리 위를 누비고 있었어요. 누구도 천천히 걷지 않았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안토니오와 저는 아침 일정으로 서울 지하철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그렇게 빠른 나라라면 대중교통에서도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 생각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하나씩 사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안토니오가 팔을 잡아 끌었어요. 빨리 가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고.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곳은 다른 나라의 지하철역과는 전혀 달랐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벽에는 낙서 하나 없었어요. 공기도 상쾌했어요. 천장에 걸린 디지털 스크린에는 실시간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이동했어요. 줄이 늘어서도 지체되지 않았어요. 마치 물이 좁은 통로를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요. 저는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어떤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걸로 그냥 터치하면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따라 휴대폰을 개찰구에 가져다 댔어요. 삑. 순식간에 문이 열렸어요. 줄도 없었고 기다림도 없었어요. 오, 이건 좀 대단한데 저는 안토니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전광판을 확인했어요. 다음 열차가 정확히 30초 뒤에 도착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곧 도착, 예정 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30초. 안토니오가 팔짱을 끼며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저 시간에 맞춰올 것 같아?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플랫폼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조용한 소음이 들렸어요. 곧이어 은색 지하철이 플랫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계가 정확히 0초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답이 나왔네. 기차에 올라탄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뉴욕이나 런던 지하철에서는 항상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와 음악, 심지어 말다툼까지 들려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모든 승객이 서로 조용히 하기로 약속한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고 몇몇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나머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조용했어요. 안토니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좋네. 잠시 후 부드러운 종소리가 들리더니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차분한 목소리가 다음 역을 여러 언어로 안내했어요. 열차는 거칠게 흔들리는 법 없이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승강장 벽을 바라보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있었어요.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표시하는 LED 안내판도 있었어요. 그리고 열차 내부의 작은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날씨와 뉴스 속보까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저보다 먼저 내린 직장인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에는 몇몇 학생들이 웃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조차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안토니오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요. 처음엔 단순한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빠름이 생활 그 자체였어요. 이제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 속도는 단순한 겉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식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해 볼 시간이었어요. 지하철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겪고 난 뒤 저는 한국의 효율성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안토니오와 저는 유키 사토라는 일본인 기업가를 인터뷰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과 몇 명의 직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마주했어요. 사무실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었어요. 직원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토시가 밝은 미소로 악수를 건넸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고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유리로 된 회의실에 앉았어요. 사토시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일본에서는 의사결정이 오래 걸려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때가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필요하면 즉각 조정해요. 저는 눈썹을 올렸어요.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사토시는 웃었어요. 바로 그 점이 한국의 강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개선하죠.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안토니오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가 알던 서구식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효율적인 속도. 우리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은 단순히 빨리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마트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모든 팀에는 집중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구도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짧고 핵심만 다뤘어요. 직원들은 자신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앱을 활용해 업무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토시가 한쪽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수면실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수면실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설명했어요. 효율적인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20분 동안 낮잠을 자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몇몇 직원들은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쪽에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허브티를 만들어주는 기계까지 있었어요. 안토니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야. 이건 정밀함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앞만 보고 달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순간이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시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안토니오를 바라봤어요. 나 이런 광경은 처음 봐. 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직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 같아. 우리는 한국이 속도가 빠른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안토니오와 저는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독일인 사회학자 다니엘 슈미트 박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국이 원래 이렇게 빠른 나라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하지만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슈미트 박사는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전쟁 직후의 한국 모습이 흑백으로 펼쳐졌어요.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지금과 달리 느리게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빠르게 재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는 자료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1970년대의 모습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밤낮 없이 도로를 건설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 전략이에요. 안토니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한국인들에게 자연스러운 거군요. 맞아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았죠. 하지만 지금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속도를 넘어 똑똑한 속도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는 걸요. 슈미트 박사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의 거리로 나섰어요. 도시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고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모두가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하지만 이 속도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어요. 바리스타는 우리가 주문을 마치자마자 손놀림 하나 흐트러짐 없이 커피를 만들어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커피가 우리 앞에 놓였어요. 이건 진짜 미쳤다. 안토니오가 커피를 들며 웃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건 대단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었어요. 마치 철저히 훈련된 기계처럼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대형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고층 빌딩을 세우고 있었어요. 대형 크레인은 쉼없이 자재를 옮겼고 트럭과 장비들은 일정에 맞춰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가이드는 헬멧을 고쳤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건설 기간이 짧지만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철저한 사전 계획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롯데월드 타워 알고 계시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인데 불과 6년 만에 완공됐어요.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10년은 걸렸을 겁니다. 안토니오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건 진짜 혁신이야. 우리가 알던 건설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의 속도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한국이 가진 진정한 속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토니오와 저는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중국 출신 경제학자 리 샤오펑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는지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조용한 대학 연구실에서 우리는 그를 만났어요.
그는 따뜻하게 악수를 건넨 뒤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적응력 덕분이죠. 제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적응력이라뇨?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줄 아는 나라예요. 그게 진짜 비결입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어요. 1970년대에는 중공업이 중심이었죠. 1990년대에는 기술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AI, 바이오테크, 디지털 금융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변화를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길을 열고 있어요. 안토니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리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가 닥치면 몇 년이 걸려서 대응하죠. 하지만 한국은 몇 달 심지어 몇 주 만에 변화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정책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에 옮겼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는 무모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어요.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투자자들과 미팅이 한창이었고 공유 오피스에서는 코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같았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죠.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수천 개의 주문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하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를 바쁘게 움직이는 로봇들과 정확한 위치에 배치된 직원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를 안내하던 직원이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주문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배송 준비가 되어 있어요. AI가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미리 물건을 가까운 물류센터에 배치하죠. 그래서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는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건 진짜 혁신이야. 우리가 알던 온라인 쇼핑 시스템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옥상에서 안토니오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빌딩마다 디지털 광고판이 반짝였고 도로 위에서는 드론이 택배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제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야 이해가 돼. 안토니오가 물었어요. 뭘? 한국은 단순히 미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이 미래야. 다음 날 아침 안토니오와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지만 출국 전에 한국의 속도를 다시 한번 직접 체험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건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긴 대기 시간, 끝없는 서류 작업, 답답한 절차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우리는 유리벽으로 된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출입문 근처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사람들이 신분증을 스캔하자 자동으로 번호표가 출력되었어요. 대기 화면에는 정확한 대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번호표를 받기도 전에 안토니오의 번호가 호출되었어요. 뭐야, 벌써? 안토니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담당 창구로 걸어갔어요. 공무원은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우리는 자신이 CNN 기자이며 한국의 빠른 행정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짜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기술을 활용하면 모든 과정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안토니오가 저를 힐끗 보며 웃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즐기는 관공서 방문이야.
솔직히 저도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장수민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와 혁신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녀를 만나자마자 저는 한국의 속도 문화에 대한 그녀의 의견이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시간이 소중한 자원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직장인들은 일할 때, 심지어 휴식을 취할 때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그냥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안토니오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른 삶이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나요? 장 교수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스마트한 속도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언제 달려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를 아는 나라였어요. 그날 저녁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저는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의 속도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나 과장된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를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사의 제목은 뭐야? 안토니오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곧 미래야. 비행기가 이륙할 준비를 하며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 나라가 또 어떤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